안녕하세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채널은 아주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연애를 하고 싶지 않던 분들도 꼭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싶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달콤함, 감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고급 호텔 밥. 감비는 얇은 옷차림으로 추위를 견디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저씨, 운전기사 필요하세요? 저 운전 잘해요. 아줌마, 운전기사 필요하세요? 삼촌, 운전기사. 감비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강하게 밀쳤다. 그녀의 여린 몸이 앞으로 휘청이며 몇 걸음을 내디뎠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급히 몸을 가다듬고 찡그리며 돌아보니 험악한 눈빛의 남자 몇 명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 전부 자신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이었다. 그중 건장한 사내 하나가 못마땅하다는 듯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야, 이 여자애, 여기 규칙도 모르는 거냐? 남의 손님을 뺏어가는 게 어디 있냐? 며칠 전 감비가 이곳에 와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특유의 상냥한 태도로 많은 손님을 빼앗아왔다. 남자들은 며칠 동안 참았지만 더는 못 참고 오늘은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 그 사내의 말이 끝나자 다른 남자들도 몰려와 감비를 둘러쌌다. 감비는 두려움에 주먹을 꼭 쥐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당신들 뭐 하려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꼭 쥐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거친 사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좋아, 신고해봐라. 경찰이 와서 누굴 잡아갈지 궁금하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내 운전면허증 가짜지? 꼬마야. 감비의 눈빛이 순간 겁에 질린 듯 흔들렸다. 본능적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면허증은 가짜였다. 원래 남자는 허세로 떠본 것뿐이었지만 그녀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확신을 굳혔다. 남자들은 갑자기 크게 웃어대며 그녀를 협박했다. 꼬마야, 어서 이 자리에서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너를 경찰서로 끌고 간다. 감비는 아직 2달이나 남아야 18이 되는 미성년자였다. 경찰서라는 말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잠시 고민한 끝에 마침내 굴복하기로 했다. 비켜. 남자들은 비웃으며 길을 터주었다. 감비는 천천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앞으로 걸어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면 되지. 뒤에서 한 남자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꼬마야, 공부나 열심히 하지. 학교로 돌아가라. 어린 게 세상 물정 모르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감비는 그 말을 분명 들었지만 그저 두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을 뒤로하고 그녀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신호등 앞에 도착할 때까지 숨이 차도록 달린 뒤에야 멈췄다. 어떤 생각이 스쳐갔는지 눈가가 붉어졌다. 감비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한 경찰이 그녀의 머리를 툭 치며 훈계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함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감비는 고개를 저었다. 안 하겠습니다. 경찰은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다. 집에 연락해. 벌금 500위안이야. 감비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기에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 경찰에게 내밀며 눈이 붉게 물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는 300위안 조금 넘게밖에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 돈은 며칠 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모은 전부였다. 뜻밖의 행동에 경찰은 놀라며 물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어요. 아빠를 찾을 수 없어요. 집안 이야기를 할 때 감비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다. 경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럼 지금 집에는 너 혼자뿐이야? 감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잠시 침묵하다가 훈계했다. 설령 집안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다 해도 법을 어기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오늘은 큰 사고가 없었지만 다음번에도 운이 따른다는 보장은 없어. 이해했니? 간비는 방금 전 대형 사고를 낼 뻔한 걸 떠올리며 깊이 후회하고 자책했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심하게 꾸짖지 못하고 부드럽게 타일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 남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해가 돼. 명심해라. 간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낸 300위안을 받고 말했다. 벌금 300, 면허증은 압수, 그리고 유치장에 사흘간 구류다. 불만 있니? 간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잘못했음을 알았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기억해라. 다시 잡히면 벌은 2배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비는 유치장에 들어가 사흘을 보냈다. 사흘 뒤 그녀는 풀려났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이었다. 그러나 사흘간 무단결근한 탓에 관리자는 그녀를 호되게 꾸짖고는 반달치 월급만 던져주며 내쫓았다. 원래 간비는 아침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지만 이제 둘 다 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간신히 웅기 바위 청소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웅기바는 린그룹 산하로 SC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사설바였다. 다른 바처럼 어지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해 주었다. 집에는 오래전부터 돌아가지 못했다. 집 앞에는 여전히 사채업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간비의 일은 손님이 다녀간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월급이 많아 마음만은 뿌듯했다. 이대로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폭풍우 같은 날은 불현듯 다가왔다. 그날 밤 간비는 바둑방을 청소한 뒤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오다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그 얼굴,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벽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혹여라도 그가 알아볼까 두려웠다. 마침 링컨어는 바의 실무 점검을 위해 찾아와 지배인과 업무를 확인하느라 간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가 자기 곁을 지나가는 걸 확인한 간비는 겨우 안도하며 청소 도구를 들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빨리, 제발 빨리 와라. 8층, 7층, 6층, 5층.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간비는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고 급히 발을 들이려 했다. 그때 위험 있으면서도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춰. 익숙한 목소리에 간비는 머리가 하얘졌다. 못 들은 척하며 엘리베이터로 발을 옮겼다. 링컨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 여자 붙잡아. 아,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2명이 검은 옷 남자가 명령을 받고 곧장 간비를 끌어냈다. 그녀를 링컨원 앞에 세웠다. 놔요. 저 좀 놔주세요. 간비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링컨원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하얀 셔츠, 검은 조끼와 바지, 검은 구두, 바 직원의 유니폼이었다. 그의 눈매가 가늘어지더니 얼굴이 돌변했다. 경로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가 이 사람을 뽑은 거지? 옆에 있던 점장 전혜인은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사장님. 링컨원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검게 드리워졌다. 사람을 뽑으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죄송합니다. 제 관리 소홀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전혜인은 당황해 사람들을 부르려 했다. 필요 없어. 당장 내쫓아. 예. 2명이 검은 옷 남자가 곧장 간비를 붙잡았다. 겁에 질린 간비는 재빨리 몸을 비틀며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링컨원 앞에 다가가 눈물 어린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했다.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이 일이 필요해요. 부탁드려요. 저 성인이에요. 제발.
하지만 링컨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뒤에 경호원들에게 눈빛을 주며 냉정하게 말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끌고 나가. 두 남자는 지체 없이 감비를 끌어냈다. 감비는 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눈물이 차오른 두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다. 또다시 그 눈물 어린 비통한 눈빛. 링컨어는 작은 어깨를 가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간을 찌푸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링컨원이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였다. 오늘은 주말이라 원래 쉬는 날이었지만 1시간 전 사촌형이 전화를 걸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링컨원은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 선생님, 저 괜찮을까요? 요 며칠 계속 가슴이 안 좋아서 아파요. 지난번에도 말했잖니.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병이 더 심해진다. 잠깐만, 전화 좀 받아야겠다. 추 선생는 말하면서 창가로 가 전화를 받았다. 도착했어? 응. 형은 근무 끝났어? 아직 환자 1명 더 있어. 잠깐만. 그 환자 이름이 뭐야? 추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링컨원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추기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려 감비를 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왜? 링컨원, 아무것도 아냐. 그냥 목소리가 익숙해서. 잠시 멈추더니 다시 물었다. 혹시 이름이 감비 아니야? 추기는 놀라며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녀였다. 아무 일도 없어. 나 로비에서 기다릴게.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추기가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12시였다. 링컨원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내렸다. 추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그가 타자마자 링컨원은 시동을 걸며 물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네가 정해. 세기광장에 새로 생긴 개인 식당 괜찮더라. 좋아, 거기로 가자. 링컨원은 세기광장으로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무심히 물었다. 아까 그 애, 너한테 왜 왔어? 병 보러 왔지. 뭐 하러 오겠냐? 추기가 대답했다. 심장병이야? 그래, 선천성 심장병. 심각해? 응, 수술해야 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애가 수술을 원하지 않아. 링컨원은 이해가 안 돼서 물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도박꾼이지. 어릴 때부터 알아온 병인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썼어. 링컨원은 듣는 순간 마음이 저릿해졌다. 떠올라버린 건 그날 본 비통한 눈빛. 추기는 계속 말했다. 수술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더라. 지금까지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링컨원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이 그녀의 2가지 일자리마저 없애버린 걸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 애가 정말 일하고 싶어서 일했을 것 같아. 돈만 있다면 누가 밝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겠니? 성적도 꽤 좋았다고 들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으니 놈들이 날마다 학교에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협박했대. 학교도 어쩔 수 없어 결국 퇴학을 권유했지. 링컨원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추기가 한숨을 쉬며 말을 돌렸다. 됐고, 다른 사람 얘기는 그만. 내 얘기나 하자. 내가 왜 널 불렀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이제 나이도 찼으니 결혼하라고 좀 설득해달라고. 링컨원은 듣고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추기를 흘겨봤다. 뭐야? 어머니가 널 시켜서 설득하라고 보낸 거야? 정작 본인 인생은 아무도 못 챙기면서 나한테 설교하겠다고? 너, 왜? 틀린 말이야? 추기는 말문이 막혔다. 밤 10시. 링컨원은 막 프로젝트 협상을 끝내고 찻집을 나왔다. 운전기사가 길가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오자 황급히 차 문을 열었다. 링컨원은 몸을 숙여 뒷좌석에 올랐다. 차는 조용히 달렸고 그는 눈을 감은 채 잠시 휴식을 취했다.
분명 잠깐 눈을 붙이려 했는데 막상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는 추기가 해준 감비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잠이 오지 않아 아예 창문을 내려 바람을 맞았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인파로 붐볐고 불빛은 사방을 환하게 밝혔다. 림건원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앞좌석의 운전기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사장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 림건원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침묵했다. 그날은 성탄절이었다. 거리는 연인들로 가득했다. 감비는 양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도 쉬지 않고 하루 전 시장에서 사온 장미꽃을 안고 세기광장으로 나와 팔기 시작했다. 광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곳곳에서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거닐고 있었다. 감비는 입담 좋게 권하며 말했다. 오빠,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쁜 언니에게 장미꽃 선물하세요. 한 송이에 10위안이에요. 풍선도 함께 드려요. 한 손에는 꽃바구니, 다른 손에는 알록달록 풍선을 들고 있었다. 풍선은 직접 불어 만든 것으로 돈은 받지 않고 장미를 사면 덤으로 줬다. 성탄절이라 여기저기서 꽃을 팔았지만 감비는 풍선까지 얹어주니 손님들이 기꺼이 사주었고 금색 꽃바구니의 절반이 팔렸다. 기분이 좋아진 감비는 인적이 드문 곳에 앉아 번 돈을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길가에 림건원의 차가 멈춰 있었다. 그의 깊은 시선이 감비에게 향했다. 운전기사도 감비를 보고는 림건원이 꽃을 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물었다. 사장님, 제가 가서 꽃 사올까요? 림건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 현금을 몽땅 꺼내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가서 남은 꽃 전부 사와. 운전기사가 돈을 받아보니 무려 1,000위안이었다. 그는 당황해 말했다. 이 정도는 필요 없는데요. 사장님, 그냥 다 줘. 내가 준 돈이라고는 말하지 마.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들고 내려갔다. 그리고 감비 앞에 다가가 물었다. 아가씨, 이 꽃 얼마예요? 감비는 막 돈을 챙겨 넣고 있던 참이라 누군가 묻자 눈웃음을 지으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한 송이에 10위안이에요. 아저씨, 하나 사시면 풍선도 드려요. 몇 송이 사시겠어요? 전부 다 사겠네. 감비는 놀라 두 눈이 커졌다. 다요? 그래, 아내가 장미 좋아해서 선물하려고. 감비는 기쁘면서도 어안이 벙벙해 환히 웃었다. 아저씨 참 다정하시네요. 아주머니가 받으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운전기사 노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바구니째 주게. 네, 제가 세어드릴게요. 감비는 고개를 숙이고 꼼꼼히 세었다. 26송이 남았네요. 360위안만 주시면 돼요. 풍선은 그냥 드릴게요. 풍선은 필요 없어. 꽃만 주면 돼. 노리는 말하며 돈을 건넸다. 감비는 환하게 웃으며 꽃바구니를 건넸다. 하지만 돈을 세어본 감비는 금액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며 황급히 뒤쫓았다. 아저씨,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달려나가는 순간 어디선가 몰려든 사내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감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본능적으로 돈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두 발짝도 못 가 뒤에서 누군가가 등을 세게 밀었다. 아, 감비는 힘없이 넘어졌다.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다른 사내가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2년, 꽤 잘도 도망다녔구나. 머리통이 잡아당겨져 고통이 극심했지만 감비는 이를 악물고 그의 손을 붙잡아 벗어나려 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놓으라고? 그럼 내 아버지를 데려와. 안 그러면 널 팔아버려도 할 말 없어. 감비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땀이 흘러내리며 비명을 질렀다. 돈 없어요. 있었다면 진작 갚았죠. 헛소리 마. 오늘 밤에 못 갚으면 가만 안 둔다. 정말 없어요. 감비는 절망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머리채가 더 세게 잡히며 찢어질 듯 아파 눈물이 흘렀다. 사내는 욕을 퍼부으며 외쳤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롱두목한테 데려가야겠다. 순식간에 사내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싫어. 안 돼. 제발 건드리지 마.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감비는 발버둥치다.
본능적으로 한 사내의 팔목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물어버렸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러나 곧 다른 자가 뒤통수를 거칠게 잡아채며 욕설을 내뱉었다. 죽을 년이구나. 그가 손을 들어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아야야. 림건원이었다. 그는 무표정으로 사내의 손목을 꺾어버릴 듯 세게 쥐고 있었다. 네가 뭔데? 놓아. 림건원의 차가운 눈빛이 사내를 꿰뚫었다. 이내 손을 놓자 사내는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고 동료들이 급히 부축했다. 모든 채권자들이 림건원을 노려봤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주춤거렸다. 너 도대체 누구야? 림건원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감비만 보며 낮게 명령했다. 이리 와. 감비는 얼떨떨했지만 곧장 달려가 그의 옆에 섰다. 꿈에도 몰랐다.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바로 자신을 일자리에서 몰아낸 그 남자일 줄은. 차에 가서 기다려. 감비는 놀라 그를 보았다. 왜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감사한 마음에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다치시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림건원이 단호히 소리치자 감비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차로 향했다. 운전기사 노리는 즉시 차 문을 열어주었다. 채권자들이 그녀를 빼앗으려 달려들자 림건원이 가로막으며 차갑게 물었다. 그녀가 얼마를 빚졌지? 사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대신 갚을 거냐? 그럼 좋아. 1000만 위안이다. 내놔라. 차 안에 감비가 창문을 내려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진 빚은 20만 위안뿐이에요. 20만. 이자 계산은 안 해? 림건원은 감비를 흘끗 보고는 수표를 꺼내 30만 위안을 써서 내밀었다. 사내는 얼굴을 찌푸렸다. 형씨,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분명 100만이라 했잖아. 림건원은 싸늘한 얼굴로 말했다. 30만.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지. 뭐라고? 불법 고리대금. 내가 신고하면 몇 년형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상의한 후 그들은 일단 30만을 챙기고 물러나기로 했다. 감비는 차에서 뛰어내려 림건원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차로 향했다. 감비는 황급히 달려가 차 앞을 막아섰다. 감사합니다. 빚은 꼭 갚겠습니다. 차에 타. 감비는 놀라 되물었다. 네? 림건원은 담담히 물었다. 네가 돌아갈 집이라도 있어? 사실 그는 이미 사람을 시켜 조사했다. 그녀는 빚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지내고 있었다. 감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휴게소 근처 골목에 있어요. 거기 가려는 거냐? 감비는 빚쟁이들이 돈을 받았으니 더는 괴롭히지 않을 거라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림건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 밤에도 찾아올지 모른다. 집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차에 타. 감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무서움에 차에 올랐다. 차가 조용히 움직였다. 림건원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감비는 불안에 떨며 앉아 있다가 10분쯤 지나 결국 물었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림건원은 눈을 뜨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우리 집. 제2장 끝. 차는 한참을 달려 마침내 하얀색으로 칠해진 집 앞에 멈췄다. 림건원은 차를 세운 뒤 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나 감비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꿈속에 빠진 듯 멍해 있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된 거지? 노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아가씨, 집에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감비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숙여내렸다. 림건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비는 두 손을 꽉 쥔 채 긴장하며 그 앞까지 걸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림건원은 말을 잘라내고는 먼저 안으로 향했다. 넓은 마당, 3층짜리 집, 불빛이 환히 켜져 있었다. 감비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림건원이 문을 열려는 순간 이미 안에서 문이 열렸다. 도련님, 오셨어요.
문을 연 이는 림건원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다. 원래 위층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가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급히 내려온 것이다. 그녀가 인사한 뒤 고개를 들자 림건원 뒤에 낯선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물었다. 도련님, 이 아가씨는? 림건원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방 하나 마련해 주세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겁니다. 가정부란 이모는 바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감비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어서 들어오세요. 감비는 허둥지둥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감비예요. 그냥 감비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그럼 비비라고 불러줄게. 얼른 들어와. 밖은 춥잖아. 란 이모는 말을 마치고 그녀를 안으로 이끌며 현관문을 닫았다. 비비, 잠깐 기다려. 슬리퍼 찾아올게. 이모는 곧 슬리퍼를 가져왔고 감비는 감사히 받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모. 란 이모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그냥 나를 란 이모라고 불러. 네, 란 이모. 감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 사이 림건원은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다. 차가운 정장을 벗어던진 그의 모습은 훨씬 부드러워 보였고 예전처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감비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서 멍하니 뭐해? 이리 와. 감비는 정신을 차리고 다가갔다. 앉아. 그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았다. 비싼 가죽 소파에 앉았지만 몸을 기대지도 못하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잔뜩 긴장해 있었다. 림건원은 테이블 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두어 모금 빨고는 연기를 내뿜으며 감비를 보았다. 학교는 언제 그만둔 거야? 뜻밖의 질문에 감비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 주치의가 내 사촌 형이야. 혹시 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감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고1 때 그만뒀어요. 내 아버지는 언제 집을 나갔고? 역시 고1 때요. 찾아보진 않았어?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감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감춰지지 않는 쓸쓸함이 스쳤다. 림건원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다. 내일 내가 내 학교 복학 절차를 밟아줄게. 고1 마치고 그만뒀다니 고2부터 다시 다녀라. 네? 감비는 깜짝 놀라 마치 꿈을 꾸는 듯 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림건원은 차갑게 눈길을 주며 말했다. 17, 18살. 학교 안 다니면 뭘 할 건데? 감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림건원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공부 잘했다던데 학교 못 다니는 건 아깝잖아. 그는 말을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감비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내 벌떡 일어나 급히 뒤를 쫓았다. 그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 감비가 다급히 달려와 앞을 막았다. 림건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 감비는 옷자락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어. 아직 어린데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그는 무심히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감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 깊숙이 꽂혔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씁쓸함이 밀려왔다. 잠시 후 방을 정리하고 내려온 란 이모가 감비를 발견했다. 비비, 왜 여기 서 있어? 감비는 서둘러 돌아서며 억지로 웃었다. 란 이모, 도련님 찾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잘 자라고 인사만 하려고요. 란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늦었으니 이제 내 방에 가자. 위층이야. 내가 안내해줄게. 네, 고맙습니다. 란 이모. 감비의 방은 3층에 있었다. 벽과 가구, 카펫 모두 하얀색, 단정하고 간결한 분위기였다. 침대 시트만 연한 파란색으로 교체되어 있어 마치 흰색 캔버스에 청량한 한 획을 더한 듯했다. 감비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란 이모의 재촉에 겨우 안으로 들어갔다.
고맙습니다. 란 이모. 이모도 어서 주무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다. 개인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고 불을 켜자마자 환하게 밝아졌다. 커다란 욕조가 있는 넓은 욕실이었다. 하루 종일 쌓인 불안과 피로가 몰려왔다. 간비는 뜨거운 물을 틀고 욕실 문을 잠근 뒤 옷을 벗고 욕조 속으로 몸을 담갔다. 막 욕조에 앉자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순간 온갖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간비는 편안하게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욕조 끝에 기댔다. 밝은 불빛 아래 그녀의 시선은 천장을 향해 멍하니 고정됐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차 사고를 냈던 장면, 림건원이 보안요원에게 자신을 끌어내라고 했던 장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영웅처럼 자신을 구해준 순간, 마지막으로는 불쌍해서 도와줄 뿐이라는 그의 차가운 말까지. 모든 장면이 영화 필름처럼 끝없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중 가장 선명한 것은 그가 내일 학교 복학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던 말이었다. 강제로 학교를 그만둔 뒤 다시 교실로 돌아갈 날이 올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벅차서 간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일어나 양치질과 세수를 했다. 계단을 내려가자 부엌에서 나는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나게 뛰어가 보니 란 이모가 아침 죽을 끓이고 있었다. 간비가 다가가 말했다. 란 이모, 저도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란 이모는 놀라며 물었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잠이 안 와서요. 왜? 낯선 침대라서? 잠시 후에 내가 향초를 좀 사다 줄게. 도련님도 불면증이 있었는데 향초 덕분에 잠들 수 있었거든. 간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불면증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요. 란 이모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무슨 기쁜 일인데? 간비는 얼굴을 환히 밝히며 대답했다. 도련님이 오늘 저를 학교에 다시 보내주신대요. 오래전부터 학교에 못 다녔거든요. 말하다가 갑자기 떠올라 물었다. 맞다. 란 이모. 도련님 성함이 뭐예요? 란 이모는 순간 놀랐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이름을 몰랐니? 네. 어제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구해줬다고. 란 이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련님이 처음으로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온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안주인께 전화를 드릴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간비의 말에 마음이 풀리며 대답했다. 도련님 성은 림, 이름은 건원, 림건원이야. 림건원. 간비는 그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다. 아침은 기장죽과 토란만두, 따뜻한 우유와 구운 식빵이었다. 정각 7시, 모든 음식이 식탁 위에 차려졌다. 간비는 란 이모를 도와 죽을 퍼주려 했으나 이모가 얼른 국자를 빼앗았다. 내가 할게. 너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러자 간비는 만두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란 이모는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자 웃으며 말했다. 비비, 너는 잠깐 쉬어. 대신 2층에 가서 도련님을 불러와. 네, 알겠어요. 간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이 나게 올라갔다. 림건원의 방 앞에 서서 그녀는 심호흡을 한참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안에서 막 나오려던 림건원과 눈이 마주쳤다. 왜 거기 서 있지? 간비는 급히 대답했다. 아, 란 이모가 아침 먹으러 내려오시라고 부르라고 해서요. 응. 림건원은 짧게 대답하고 곧장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세탁할 옷이 들려 있었다. 간비는 얼른 물었다. 그거 세탁하시게요? 그래. 그가 세탁실로 향하려 하자 간비는 재빨리 옷을 받아들었다. 림건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간비는 옷을 꼭 안으며 말했다. 앞으로 옷은 제가 빨게요. 다른 일도 뭐든 말씀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림건원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간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냥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림건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맡기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그는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감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외쳤다. 아! 림건원이 멈추어 돌아봤다. 감비는 계단을 내려와 그 앞에 서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림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림건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죄송? 제가 차도 망가뜨리고 가방으로 때리기도 했잖아요. 감비는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잘못을 안다면 됐다. 림씨, 이름으로 불러. 림건원. 다른 할 말은? 감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림건원, 언젠가는 꼭 은혜 갚을게요. 그의 눈빛에 잠시 파문이 일더니 곧 무심하게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 그는 말을 끝내고 식당으로 향했다. 추홍 3. 감비는 림건원의 셔츠를 세탁실에 넣고 난 뒤에야 식당으로 내려갔다. 란 이모는 그녀를 보자 의자를 당기며 웃었다. 비비, 어서 와서 아침 먹자. 네, 감사합니다. 감비는 소심하지만 공손하게 자리에 앉았다. 비비는 죽 먼저 먹을래? 아니면 우유 마실래? 죽 먹을게요. 그래, 내가 퍼줄게. 란 이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감비는 급히 일어났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앉아 있어. 곧 뜨끈한 죽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놓였다. 감비는 두 손으로 받으며 감격스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모. 사양 말고 어서 먹어. 감비는 림건원 맞은편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작은 만두 한 접시, 구운 식빵, 그리고 절임채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부자라고 해서 꼭 화려하게 차려 먹는 건 아니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만두 하나를 집어 크게 베어 물었다. 작은 만두였지만 한 입에 거의 3분의 1을 넣어버린 꼴이었다. 그 순간 식탁 맞은편에서 란 이모와 림건원이 동시에 멈추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란 이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 먹는 거 참 호쾌하네. 림건원. 감비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림건원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얼굴이 붉어지며 얼른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배가 고파서요. 이틀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정말 허기가 져 있었다. 하지만 림건원은 아무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의 식사 태도는 느긋하면서도 품위가 있었고 오랜 습관이 묻어났다. 감비는 자신과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껴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림건원은 이미 식사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먹으면 옷 갈아입고 올라가 있어라. 곧 사람이 와서 너를 학교에 데려갈 거다. 그는 말을 남기고 식당을 떠났다. 감비는 일부러 천천히 먹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자 급히 숟가락질을 빨리 해버렸다. 죽을 허겁지겁 비우고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잠시 후 림건원은 남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내려왔다. 감비는 아래층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림씨, 밖에 나가세요? 그래. 그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잠시 후에 비서가 와서 널 학교에 데려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림건원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을 열려는 순간 감비가 재빨리 달려와 구두를 꺼내 바닥에 놓아주었다. 림건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비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뭐라도 돕고 싶어서요. 그녀는 손짓 발짓을 하며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림건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감비는 마당에서 그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가 떠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검정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정장을 입은 세련된 여자가 집에 들어섰다. 그녀는 감비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감비 양이시죠? 감비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비비라고 해주세요. 여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맹여, 림 사장님의 비서예요. 오늘 사장님께서 저보고 당신을 학교로 데려가서 입학 수속을 밟으라고 하셨어요. 감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말했다. 맹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학교에 간다는 사실에
차 안에 앉아 가는 내내 감비의 마음은 불안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너무 오래 쉬었는데 과연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제1중학교에 다녔지만 이번에는 림건원이 그녀를 제3중학교로 전학시켜 주었다. 이곳은 시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문 학교였다. 고3 1학기 말, 불과 반년 뒤면 대학 입시였다. 교실마다 긴장된 공부 분위기가 가득했다. 감비는 1년이나 뒤처져 있었기에 보통 반에 들어가도 감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입학 수속을 밟고 보니 뜻밖에도 특별반, 이과 우수반에 배정되었다. 맹요는 감비를 데리고 교장실로 갔다. 교장은 매우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격려해 주었고 앞으로의 성적에 큰 기대를 드러냈다. 뜻밖의 환대에 감비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다. 수총약경 뜻밖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기쁘면서도 어쩐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태. 감비는 바보가 아니었다. 교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분명 림건원이 미리 부탁을 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입학 수속을 마친 후 교장은 직접 그녀를 담임 선생님에게 데려갔다. 특별반의 담임은 20살이 조금 넘은 젊은 여교사로 이름은 조경, 자오청이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갸름한 얼굴형에 성격은 매우 온화했다. 조 선생님은 간단히 감비의 사정을 묻고는 곧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그녀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특별반답게 학생들은 모두 얌전히 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 선생님은 강단에 서서 말했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감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비,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해 볼래? 감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감비예요. 새로 전학 온 만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교실 앞에 서니 그녀는 긴장해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주며 환영했다. 좋아요. 자, 이제 조용히. 조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뒷자리에 빈자리를 가리켰다. 감비는 우선 저 자리에서 타여우랑 같이 앉으렴. 그곳엔 여자아이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타여우는 원래 이과 특별반에서 전학 온 학생이라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 감비가 오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 미소에 감비는 마음이 놓였고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다. 타여우는 다가앉으며 말했다. 내 이름이 감비라면 앞으로 비비라고 불러도 돼? 감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 어디 학교 다녔어? 왜 전학 오게 된 거야? 전에 제1중학교에 다녔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 이번에 다시 다니게 된 거야. 너 몇 살이야? 곧 18이야. 우와, 그럼 우리 동갑이네. 쉬는 시간이 되자 반 친구들이 모두 감비의 자리로 몰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학교에 돌아왔지만 생각보다 적응은 어렵지 않았다. 유일한 문제는 1년간의 공백 때문이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따라잡으려면 노력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밤 10시가 넘도록 자율학습을 했다. 놀이가 데리러 와 집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 반이었다. 란 이모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감비를 보자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비비, 학교 첫날 어땠어? 잘 지낼 만하니? 감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친절했어요. 다만 제가 따라가기 힘들 뿐이에요. 왜? 수업 내용이 어려워? 감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놓쳤으니까요. 란 이모는 태연히 말했다. 그럼 간단하지. 이해 안 되는 건 도련님한테 물어보면 돼. 감비는 멍해졌다. 림건원이 고등학교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도련님은 공부도 아주 잘했지. 시험마다 높은 점수였고, 심지어 국어도 140점 넘게 받았단다. 감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국어가 140점 넘는다니, 이건 인간이야. 신이야? 란 이모. 도련님은 언제쯤 집에 오세요? 그건 몰라. 일이 많아서 새벽까지 외부 일정을 하실 때도 있지. 그러니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기억해뒀다가 오시면 물어봐. 네, 알겠어요. 그럼 전 올라가서 공부할게요. 그래, 내일 또 학교 가야 하니까 일찍 자.
간비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올라갔다. 마음속에서 림건원에 대한 존경심이 솟구쳤다. 저런 성적이라니. 나와는 천리만큼 차이가 나네. 방에 들어서자 예전에 자신이 쓰던 낡은 여행 가방이 눈에 띄었다. 집에 못 돌아가서 늘 짐을 싸들고 다녔던 가방이었다. 열어보니 옷가지와 신발, 책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림건원이 사람을 보내 직접 가져오게 했음이 분명했다. 간비는 바닥에 앉아 다시금 그가 자신을 구해준 순간을 떠올렸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성격은 까칠했지만 그는 결국 좋은 사람이었다. 설령 동정이나 연민이라 해도 그는 자신의 은인임에 틀림없었다. 림건원이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간비는 아직 공부 중이었는데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멈칫했다. 곧 펜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 내려갔다. 거실에는 술기운이 감도는 림건원이 소파에 누워 이마를 짚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 술을 많이 마신 탓이었다. 간비가 다가가자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몸을 낮추며 물었다. 림건원, 괜찮으세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눈을 살짝 떴다. 연한 흰색 오리무늬 잠옷을 입은 간비가 소파 앞에서 걱정스레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림건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직 안 자? 간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좀 쉬세요. 제가 숙취 해장국 끓여드릴게요. 필요 없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간비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간비는 부엌으로 달려가 숙취 해장국을 끓였다. 우유와 달걀을 넣어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이웃집 아저씨가 알려준 방식이었다. 국이 완성되자 컵에 담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미 림건원의 모습이 없었다. 간비는 잠시 멈춰 사방을 둘러본 뒤 아마 방으로 올라간 듯해 컵을 들고 2층으로 갔다. 림건원의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때 방 안에서 막 샤워를 마친 림건원이 나왔다. 상반신은 벗은 채 탄탄한 팔팩 복근이 드러나 있었고 흰색 수건만 허리에 둘러져 있었다. 물방울이 완벽한 근육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닦으며 걸어 나왔다. 샤워 덕분에 술기운은 좀 가신 상태였다. 노크 소리에 그는 수건을 침대에 던지고 문을 열었다. 간비는 두드리려던 손을 막 들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림 하고 부르려다 입이 딱 멈춰버렸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상반신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게 바로 옷 입으면 말라 보이지만 벗으면 근육질이라는 전설인가. 몸매 너무 완벽해. 간비는 얼이 빠져 그의 복근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저히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림건원이 낮게 물었다. 충분히 봤어? 그 목소리에 간비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몸이 뻣뻣해지며 괜히 변명했다. 누가 봤다고 그래요? 림건원은 검은 눈동자로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 간비는 온몸이 불타는 듯 부끄러워져 반사적으로 도망치듯 뛰어갔다. 그의 눈은 가늘게 좁혀졌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뒤 얼굴을 잔뜩 붉힌 간비가 다시 3층에서 달려내려왔다. 림건원의 눈에는 비웃음이 스쳤다. 아직도 덜 봤나 보지? 간비의 얼굴은 더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에 화까지 나서 그를 흘겨본 뒤 손에 든 컵을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해장국이에요. 그리고는 곧장 뒤돌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림건원은 그녀의 허둥지둥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손에 들린 해장국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간비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아 하고 소리치며 두 발을 마구 구르며 몸부림쳤다. 세상에,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감히 그렇게 똑바로 쳐다봤지? 림건원의 비웃는 미소가 떠오르자 부끄러움과 후회가 몰려와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보지? 그날 밤 간비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다가 새벽 3시가 넘어가서야 겨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5시 반에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간비는 멍하니 눈을 뜨고 알람을 끄더니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겨울 새벽 따뜻한 이불은 너무도 달콤했다. 그러나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라 결국 5분 만에 몸을 일으켰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책가방을 챙겨 내려온 시간은 5시 45분. 아침 자율학습은 6시 반부터 시작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침 란 이모는 아침을 준비하다가 간비가 내려오는 걸 보고 반갑게 불렀다. 비비, 어서 와서 아침 먹어. 방금 너 깨우러 올라가려던 참이었어. 네, 바로 갈게요. 간비는 대답하며 천천히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식탁에 들어서자 발걸음이 멈췄다. 이미 림건원이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간비는 오늘은 일찍 일어나니 그와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 역시 아침 일찍 내려와 있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어젯밤 일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진 간비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 아침은 란 이모가 준비해둔 달걀 프라이와 식빵이었다. 간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식사했다. 림건원은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먹던 중 문득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젯밤 3층에서 들려온 침대 삐걱거림과 그녀의 울상까지 떠올리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식사를 마칠 즈음 란 이모가 나와 물었다. 도련님, 제가 만두를 한 보름치 만들어 놨어요. 집에 계실 땐 물만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림건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만두뿐이에요? 그럼요. 만두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물만 끓여 넣으면 되니까. 다른 건 도련님이 못하시죠. 만두 다 드시면 아래 찬장에 라면 사둔 게 있으니 그것도 드세요. 오래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놨습니다. 간비는 고개를 들어 의아해 물었다. 란 이모, 어디 가세요? 란 이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휴가 가는 거야. 아버지가 팔순이라 시골에 내려가야지. 간비는 순간 멍해졌다. 란 이모가 없으면 집엔 나와 림건원 둘뿐인데 본능적으로 그를 흘끗 보자 림건원 역시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말했다. 그 눈빛은 뭐야? 내가 널 잡아먹을 줄 알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간비는 억울하게 입술을 삐죽 내밀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란 이모에게 물었다. 언제쯤 돌아오세요? 빨라도 보름은 걸릴 거야.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 조금 더 곁에 있고 싶거든. 간비는 내심 아쉬웠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럼 다녀오세요. 제 쪽에서도 안부 전해주세요. 란 이모는 웃으며 간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가 돌아올 땐 너도 아마 방학일 거야. 그날 바로 란 이모는 시골로 내려갔다. 이후로 간비는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섰고 저녁 10시에 돌아왔다. 림건원은 늘 바빴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 1~2시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며칠 동안 둘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 하지만 간비는 오히려 그것이 편했다.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긴장만 될 뿐이었으니까. 첫 주 수업은 금세 지나갔다. 간비는 점차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 중이었다. 선생님이 강단에서 강의하는데 갑자기 책상 위로 종이 쪽지가 날아왔다. 간비는 놀라 옆을 돌아봤다. 강남이 해맑게 웃으며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간비는 조용히 쪽지를 펼쳤다. 수업 끝나고 기다려. 예쁜 곳에 데려가 줄게. 그녀는 곧장 쪽지를 구겨버렸다. 곁에 있던 타여우가 호기심 가득 묻는다. 강남이 뭐라고 썼어? 간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업 끝나고 기다리래. 타여우는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였다. 헐, 물결표 대단하다. 강남은 학교 여신들한테도 꿈쩍 안 했는데 너한테는 벌써 반했네. 간비는 얼굴이 붉어져 급히 말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타여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더니 다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 넌 강남 어때? 난 별로 생각 없어. 간비는 연애 같은 건 전혀 원하지 않았다. 타여우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
강남은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남이야. 키 크고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지. 여자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흥분한 듯 덧붙였다. 몸매도 끝내줘. 지난번 농구할 때 셔츠 벗었는데 복근이 쫙. 애들 심장 다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간비는 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타여우는 어이없어 그녀를 보며 물었다. 뭐야, 이 반응은? 간비는 순간 림건원이 떠올라 무심히 말했다. 난 더 좋은 거 본 적 있어서. 뭐? 타여우는 깜짝 놀랐다. 몸매 더 좋은 사람 말이야. 타여우는 얼이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자 간비는 강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반. 림건원은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그녀는 혼자 만두를 삶아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밀린 공부를 따라잡으려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거의 자정 무렵, 문제집을 덮고는 옷과 속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자 따스한 물이 온몸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꼭 이런 욕조를 사야지. 그녀는 눈을 감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잠시 후 갑작스럽게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파왔다. 간비는 얼굴이 창백해져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욕조를 붙잡으며 힘겹게 소리쳤다. 구해주세요.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약해 욕실 안에서조차 희미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심장이 죄어오며 온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머리가 욕조 모서리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침 그 시각 집에 돌아온 림건원은 셔츠 단추를 풀던 중 그 소리를 들었다. 얼굴빛이 굳어지며 곧장 3층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촌형 축이가 했던 말이었다. 간비는 심장 쇼크 병력이 있어. 늘 주의해. 그는 방 앞에 도착해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간비, 안에 있어? 간비. 희미하게 들린 그녀의 목소리. 해주세요. 너무 작은 소리라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 안 하면 문 부순다. 곧장 힘껏 발로 차 문을 열어젖혔다. 욕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곧장 문을 열어 들어갔고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간비를 발견했다. 그 순간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와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물었다. 약은 어디 있어? 간비는 힘겹게 책상 쪽을 가리켰다. 림건원은 즉시 약을 찾아 그녀에게 먹이고 물을 건네주었다. 간비는 고개를 젖히며 간신히 삼켰다. 한참 후에야 고통이 잦아들었고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림건원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아픈 걸 알면서 왜 약을 안 먹은 거야? 간비는 나지막이 말했다. 오래 안 아파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간비, 언젠가 죽게 되면 그건 내 어리석음 때문일 거야. 그의 호통에 간비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림건원은 얼굴을 굳힌 채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남겨진 간비는 두려움에 가슴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난 오늘 죽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간비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직접 아침을 만들었다. 팥죽과 만두를 준비해 식탁에 올려두고 림건원을 부르러 가려던 순간 거실로 내려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제가 부르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아침 준비했어요. 같이 드시죠. 응. 림건원은 식탁으로 향했고 간비는 활짝 웃으며 죽을 떠주었다. 이모가 해주신 것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할 거예요. 그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간비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제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여전히 무심히 죽만 먹었다. 간비는 초조해하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어젯밤에 혹시 뭐 보신 건 아니죠? 림건호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봤다. 뭘? 감비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러니까 그거요. 봤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지금 그냥 못 봤다고 해주면 되잖아. 그러나 그는 태연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초등학생 체형, 볼 것도 없더라. 감비는 반사적으로 가슴을 내려다보며 벌떡 일어섰다. 림건원, 당신. 그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왜? 감비는 얼굴이 새빨개져 화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버럭 외쳤다. 안 먹어요. 그녀는 발을 구르며 위층으로 달려갔다. 림건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감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고개를 숙여 옷깃 속을 들여다보며 풀이 죽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초등학생 수준이라니. 림건원의 말이 다시 떠올라 입술을 비죽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왜 이렇게 심술궂은 거야? 주말이었지만 감비는 쉬지 않고 방 안에서 공부만 했다. 학교를 다닌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숙제는 꼬박꼬박 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선 여전히 한참 부족했다. 원래부터 공부가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독학은 더욱 힘들었다. 특히 대수학 문제는 11학년 과정부터 구멍이 너무 많아 기본 문제조차 손을 못 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거실에서는 드물게 림건원이 주말에 집에 머물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그는 정오가 되어 배가 고파져도 문서 읽기에 집중한 나머지 무심코 불렀다. 란 이모, 점심 준비 다 됐어? 대답이 없자 몇 초 뒤에야 란 이모가 시골에 내려갔지 하고 떠올렸다. 림건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곧장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다. 냉동실 안에 만두가 잔뜩 있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2층으로 올라갔다. 그 시각 감비는 어려운 수학 문제에 막혀 답답해하던 중이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연필을 탁 내려놓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감비, 나와. 림건원의 목소리였다. 집에 있었네? 그가 집에 있는 날은 드물었기에 감비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 기대 서 있는 림건원은 흰 티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정장 차림과는 달리 한층 느긋하고 게으른 기운이 풍겼다. 감비는 어리둥절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시선을 살짝 올리며 물었다. 밥 할 줄 알아? 네? 배고프니까 반찬 2개만 해줘. 감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초등학생 체형이라고 놀려놓고 이제 밥을 해달라니. 감비는 입술을 꽉 깨물며 툴툴거렸다. 초등학생이 밥을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림건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가슴께를 스치듯 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작은 애가 은근 낭심도 오래 품네. 감비는 그의 눈빛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결국 포기하고 말했다. 알았어요. 밥 해드릴게요. 대신 문제 좀 알려주셔야 돼요. 림건원은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조건까지 붙여? 은혜 갚는다더니? 감비는 머쓱하게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놀리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좋아, 밥 해주면 먹고 나서 알려줄게. 정말요? 감비의 눈이 반짝 빛나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녀는 신이 나서 문제집을 들고 나왔다. 여기요. 이 부분이랑 입체도형 문제, 원뿔 문제 전부 표시해놨어요. 림건원은 흘긋 보고 응 하고 답한 뒤 말했다. 먼저 밥부터 해. 감비는 기분이 좋아져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향했다. 림건원은 그녀의 문제집을 들고 내려가 한 장 한 장 훑어보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부엌에서는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는 소리가 났다. 칼질은 능숙했고 얇게 썬 감자조차 가지런했다. 술과 도박에 빠진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혼자 살림을 해온 탓에 웬만한 집안일은 다 할 줄 아는 것이다.
10분도 안 돼 요리가 완성되었다. 밥만 익으면 되는 상황에 간비는 싱글벙글하며 거실로 나왔다. 밥은 아직 덜 됐으니까 먼저 문제 알려주세요. 그녀는 거실로 나와 말했지만 림건원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한 손에는 담배, 다른 손에는 휴대폰. 연기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간비는 멈칫하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건 그의 어머니 설이 위 목소리였다. 건원아, 또 맞선 좀 나가보렴. 이번엔 괜찮은 집안이야. 그러다 갑자기 들린 간비의 목소리에 서려가 깜짝 놀라 물었다. 지금 여자랑 같이 있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들었어. 여자친구 생긴 거 맞지? 누구야? 엄마도 아는 집안이야? 없다니까요.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요. 이 아들아, 잠깐만. 알았어요. 다음에 뵙죠.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간비는 옆에서 그를 똑바로 올려다봤다. 림건원은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커다랗고 투명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살펴보았다. 하얗고 고운 피부, 작은 얼굴, 반짝이는 눈, 오똑한 코, 장밋빛 입술. 림건원, 이제 문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간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심하게 응 하고 대답하며 담배를 끄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림건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의 글씨는 또박또박 힘이 있었고 설명은 간결했다. 간비는 그의 옆에 앉아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집중했다. 어느새 몸이 기울어 그의 어깨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순간 은은한 자스민 향이 코끝을 스쳤다. 림건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몸이 굳어졌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간비는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다. 림건원, 저 이제 알겠. 그런데 그제야 서로의 거리가 손바닥 하나도 안 될 만큼 가까운 걸 깨달았다. 숨결이 맞닿을 정도였다. 간비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처음이었다. 림건원도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녀의 장밋빛 입술에 시선이 머물렀다. 정적이 흘렀다. 그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문제집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아직 몇 개 더 남았으니까 나중에 이어서 보자. 그리고 태연이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다.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며 방금 전 장면이 뇌리에 선명히 떠올랐다. 그녀의 눈, 그녀의 입술, 숨이 막히는 듯해 물을 잠그고 이마를 짚으며 속으로 욕했다. 빌어먹을 제정신이 아니군.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간비의 머릿속은 여전히 아까 림건원과 거의 입술이 닿을 뻔한 장면으로 가득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큰일 날 뻔했어.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정말 입 맞췄을지도 몰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 더는 이어갈 수 없었다. 반면 림건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정심을 유지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데려가 다시 검사할 거다. 간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내일이요? 그래, 전에 재검도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수술 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정밀 검사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간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수술이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에 림건원은 눈길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문제 있어? 간비는 당황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아직 내가 낼 거다. 지난번에도 30만 위안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 이번엔 수술비까지. 간비는 눈가가 붉어져 그를 바라봤다. 림건원은 그녀의 눈동자에 어린 눈물을 보고 가슴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왜 그래? 간비는 황급히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억눌렀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림건원,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녀의 시선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널 챙겨준 적 없어?
감비는 고개를 저었다. 돈 달라는 것밖에 모르셨으니까요. 친척들은 아버지가 고모, 삼촌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도박하다가 몇 년째 갚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연 끊겼죠. 림건호는 잠시 말이 막혀 있다가 결국 조용히 위로했다. 괜찮아.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감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다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림건원, 수술비는 언젠가 꼭 갚을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대꾸했다.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감비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자 림건원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이리 와. 감비가 곧장 다가가 고개를 숙여보니 그가 쓰던 것은 수학 필기였다. 몇 장이나 빽빽하게 적은 뒤 마지막 줄을 마치고 공책을 덮어 그녀에게 건넸다. 가져가라. 감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뭐예요? 이게? 대학 입시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들이다. 이거 다 외우면 기본은 문제없어. 그녀는 기쁨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다. 림건원, 진짜 대단하세요. 졸업한 지 꽤 됐을 텐데 아직도 다 기억하시네요. 응, 한 번 본 건 잊지 않는다. 감비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한 번 보면 잊지 않는다니.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일에 몰두했다. 무심코 담배를 꺼내 물자 감비가 정색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림건호는 미간을 올리며 그녀를 흘겨봤다. 네가 뭐라고 간섭해?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쳤다. 그러자 감비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의 입에서 담배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하얀 손가락이 담배를 집어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무표정하게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담담히 말했다. 배짱 크네. 입에 문 담배를 뺏은 건 네가 처음이다. 감비는 그 말에 움찔하며 눈을 돌렸다. 다행히 화난 기색은 없었다. 그래도 담배는 몸에 해롭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제집을 다시 펼쳤다. 그 순간 림건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가에 희미한 웃음기가 스쳤다. 감비는 한참을 문제에 매달렸지만 도무지 답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문제집을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림건원, 이 문제 좀 봐주세요. 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문제를 확인하더니 단번에 설명하기 시작했다. 감비는 열심히 들었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손가락은 방금 그의 담배를 뺏은 바로 그 손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입술에 고정하며 설명을 멈췄다. 왜 멈추셨어요? 감비가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 입술을 다물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쉽게 읽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림건호는 감비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밀 검사를 마친 뒤 결국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곧 기말고사가 있어 수술은 겨울방학으로 미루기로 했다. 감비가 화장실에 간 사이 병실에는 림건원과 축이만 남았다. 축이는 의자에 기대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다. 감비를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할 생각이야? 림건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문제 있어요? 당연하지. 남녀가 한 집에 같이 살면 오래 못 버틴다.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할걸. 림건호는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 애는 아직 어려요. 축이는 믿지 않는 듯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두고 볼 거야? 평생? 림건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감비는 돌아갈 곳이 없어. 축이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근데 네가 감비보다 몇 살 많은지 알고는 있냐? 림건원. 건원 역시 자신이 감비보다 몇 살 많은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애초에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는. 추옹 TF.
림건원은 감비보다 몇 살 많은 걸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다. 겨우 10살 정도. 올해로 림건원도 고작 27살에 불과했다. 감비가 장을 보러 간 사이 그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다 곧 피식 웃었다. 괜히 계산은 왜 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창밖에는 언제부터인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 위에 차곡차곡 눈송이가 쌓였다. 림건원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차에 기대섰다. 점점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찾던 순간 감비가 담배를 빼앗아 버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담배는 몸에 해롭잖아요. 피우지 마세요. 그녀의 반짝이던 눈빛, 진지한 표정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림건원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담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감비가 마트를 나왔을 때는 눈발이 훨씬 굵어져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은 광경에 그녀는 놀라 멈춰섰다. 잠깐 장만 보고 나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니. 연분홍 롱코트에 크림색 목도리를 두르고 낡은 흰 신발을 신은 모습. 발목이 해져 있었지만 그녀는 늘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했다. 머리와 어깨에 눈송이가 내려앉아 하얀 피부와 발그레한 얼굴을 더욱 눈부시게 했다. 행인들의 시선이 저절로 그녀에게 향했다. 림건원은 그녀가 눈속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눈길을 떼지 못했다. 작은 체구가 분홍빛 코트와 함께 눈발에 녹아들자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다. 감비는 그가 길 건너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젖은 길은 미끄러웠다. 신발에 미끄럼 방지가 없어 내려서다 발이 헛디뎌졌다. 꺄! 몸이 뒤로 쏠리며 손으로 버텨보았지만 힘이 부족했다. 결국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얼굴이 찡그려질 만큼 아팠다.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본 림건원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급히 달려왔다. 감비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을 수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 위에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눈앞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나타났다. 고개를 들자 림건원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창피해? 감비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삐죽였다. 림건원은 장난을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다. 많이 다쳤어? 그 한마디에 감비는 괜히 서러움이 북받쳤다. 눈가가 금세 붉어져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 아파? 그녀의 눈망울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림건원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말없이 그녀를 안아들며 나무라는 듯 말했다. 길 좀 걷다가도 넘어지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감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사실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랜만에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의 삶은 매일 술과 폭력뿐이었다. 13살 여름 처음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기름에 손등이 데었고 한 달 만에 번 월급은 기쁨이자 절망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가방을 빼앗고 돈을 전부 가져갔다. 돈을 달라며 매달 손찌검과 욕설이 이어졌다. 그 돈은 술값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점점 무뎌졌고 기대도 희망도 내려놓았다. 그런데 방금 전 림건원의 물음이 얼어붙은 가슴을 무너뜨렸다. 아프냐?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다. 림건원은 그녀를 안아 차로 데려갔다. 조수석에 앉히며 물었다. 앉을 수 있겠어? 감비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울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한 그는 안전벨트를 매주며 물었다. 병원에 가야 할까? 감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작게 중얼거렸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눈물 날 뻔했지만 림건원, 집에 가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차문을 닫았다. 검은 차는 흰 눈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멀지 않은 가로수 밑 거친 사내가 비쩍 마른 중년의 어깨를 탁 쳤다. 봤지? 내 딸 잘도 신세졌네. 당장 70만 위안 갚을 방법 찾아. 롱 형님 말씀 똑똑히 들어.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죽은 목숨이다. 비로한 눈빛의 간대부, 간비의 아버지는 고급차가 멀어지는 걸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년이 금거부기를 잡았으면서도 날 속였어. 순간 눈빛이 번쩍이며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 내 딸만 있으면 뭐든 해결돼. 롱 형님께 꼭 다 갚을 거라고 전해. 사내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흘겨보고는 손짓하며 부하들을 이끌고 떠났다. 간대부는 두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나 간대부도 호의호식할 날이 왔구나. 1월 중순 기말고사 일정이 확정되었다. 모든 과목 시험은 1월 마지막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간비는 12월 말에 전화가 와서 아직 한 달도 채 공부하지 못했다. 그런데 곧 기말고사라니 그녀는 하루가 마치 48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 필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었다. 타여우는 그런 간비를 보고 못마땅해하며 말했다. 위위,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어. 기말고사일 뿐이잖아. 대학 입시도 아닌데. 그러나 간비는 고개도 들지 않고 영어 문제를 풀며 답했다. 어떻게 안 걱정해? 이미 많은 걸 놓쳤는데. 늦게 들어왔지만 성적이 뒤처지는 건 싫었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림건원이 아무 조건 없이 기회를 줬는데 결코 저버릴 수 없었다. 타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 간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쉬는 시간. 장럼, 강념, 이 교실로 들어왔다. 타여우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미소를 지으며 간비 옆에 앉았다. 너 왜 나 봐? 간비가 당황해 묻자 장럼은 태연하게 말했다. 예쁘니까 감상하는 거지. 처음으로 정면에서 예쁘다는 말을 들은 간비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장럼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위위, 타여우랑 자리 바꿀까? 내가 옆에서 보충해 줄게. 간비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왜? 난 남자랑 같이 앉는 거 싫어. 그 말에 장럼은 소리내 웃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위위, 너 너무 순수하다니까. 간비는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피했다. 만지지 마. 알았어. 안 만질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위위, 난 널 기다릴 거야. 간비의 귀끝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1월 말, 기말고사가 시작됐다. 사흘 동안 이어진 시험은 모두에게 고역이었다. 난도가 높아 학생들 대부분은 풀이 죽은 표정으로 교실로 돌아왔다. 타여우가 힘없이 물었다. 위위, 넌 어땠어? 나도 모르겠어. 간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림건원이 시험 3일 전 밤마다 함께 공부해주며 시험에 나올 핵심을 정리해준 덕에 문제 대부분은 낯설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최소한 버틸 수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담임이 들어와 방학 일정을 공지했다. 학생들은 반쯤 듣고 반쯤은 책가방을 챙겼다. 간비는 지루해 낙서를 하던 중 장럼이 무언가 열심히 쓰는 걸 옆자리가 엿봤다. 헐, 네가 이런 걸 다 쓰냐? 장럼? 절친인 철호가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너 몇 살인데 아직도 연애 편지냐? 장럼은 손을 빼내며 짜증스럽게 속삭였다. 네가 뭘 알아? 철호는 배꼽 잡고 웃으며 말했다. 왕자님이 이렇게 촌스럽게 연애 편지를 쓰다니. 역사적 사건이다. 닥쳐. 장럼은 무릎을 걷어찼다. 철호는 아파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속으로 감탄했다.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마지막 종례. 담임은 교탁에 붙은 대학 입시 카운트다운을 가리켰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 놀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아껴 공부하세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실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각자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잠시 후 담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에 교실이 들썩였다. 학생들은 책을 챙기고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간비는 화장실에 들렀고 그 사이 장럼은 갓 쓴 연애 편지를 타여오에게 건네며 부탁했다. 위위 가방에 넣어줘. 타여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연애 편지야? 그래. 장럼은 태연하게 웃었다. 하굣길. 타여오와 간비는 함께 걸으며 수다를 떨었다. 위위. 방학 동안 뭐 할 거야? 공부. 대학 입시까지 쭉. 맞아. 나도 걱정돼. 대학 붙을 수 있을까 몰라. 간비는 웃으며 위로했다. 어느 대학, 어떤 전공이든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돼. 두 사람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툭 치는 손길. 간비가 돌아보자 낯설지만 익숙하고 동시에 공포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학교 앞 가로수 아래. 간비는 두 손을 꽉 쥔 채 눈앞의 사내를 노려봤다. 간대부. 그녀의 아버지였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비비며 말했다. 위위야, 네가 부자 남자친구 생겼다며? 아빠 좀 도와라. 그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라. 롱 형님이랑 그 패거리들이 매일 날 쫓아와. 이젠 막다른 길이야. 간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그게? 가식 떠는 거 그만해. 지난번에 내가 똑똑히 봤어. 양복 입은 놈이 널 안아올려 비싼 차에 태우더라. 그게 내 남자친구 아니면 뭐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닥쳐. 롱 형님도 말하더라. 그놈이 내 대신 30만 갚아줬다고. 남자친구 아니면 미쳤다고 그 돈을 내겠냐? 간대부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키워놨더니 남자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란 말도 못해? 그놈 부자잖아. 몇십만 던져도 끄떡 없을 텐데. 간비는 눈물이 고여도 소리쳤다. 그분은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아빠 빚 30만도 대신 갚아줬잖아요. 제발 뻔뻔하게 굴지 마세요. 2년. 감히 아버지한테 대든다고? 그는 손목을 움켜쥐며 협박했다. 여기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간비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봤다. 잠시 후 간대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 안에 돈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온다. 택시를 잡아타며 여전히 고함쳤다. 잊지 마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돈 있어야 한다. 그가 떠나자 간비는 나무에 기대어 서럽게 울었다. 언제쯤이면 이런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나를 그냥 놓아주지 않는 거야? 저녁 5시 반, 림건원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다.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했다. 림총, 오늘 밤 2건의 약속이 있습니다. 7시는 시에신 그룹 추 총과의 만남, 10시는 3달 기업 양 총과의 만찬입니다. 오늘 며칠이지? 29일입니다. 림건원은 시계를 보았다. 이미 6시가 다 되어 있었다. 29일, 오늘은 간비가 방학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시했다. 오늘 약속 전부 취소해. 비서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2건 다요? 특히 10시 3달 기업 양총은 직접 일정 잡으신 건데요? 응,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층 로비는 왁자지껄했다. 사람들은 총재가 회의 중인 틈을 타 수다를 떨고 음식 주문을 하고 있었다. 관리부 여성 직원들은 새로 산 패딩 부츠를 서로 나눠주며 즐거워했다. 보라색은 쉰신, 흰색은 하하, 연갈색은 마좌, 그리고 분홍색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등 뒤에서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다. 상자를 나눠주던 여직원이 순간 얼어붙어 고개를 들었다. 림건원이 굳은 얼굴로 눈앞에 서 있었다. 다른 여직원들도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림총. 분홍색 상자를 안고 있던 여직원은 허둥지둥 감췄다. 잠깐. 림건원의 한마디에 모두 몸이 굳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끝장이다. 림건호는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는 걸 엄격히 금했다. 근무 중에 쇼핑 상자를 열다니 다들 당장 잘릴 각오를 했다. 직원들이 눈을 질끈 감고 꾸중을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그가 말했다. 저 분홍색 신발 나한테 좀 보여줘. 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멍한 눈빛으로 림건원을 바라봤다. 그가 손가락으로 신발 상자를 가리켰다. 분홍색 상자를 들고 있던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총경리님. 림건원은 상자를 받아 사이즈를 확인했다. 분명 감비도 35 사이즈를 신었지.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녀의 낡고 해진 흰 운동화였다. 비라도 오면 금세 젖어버리는. 림건호는 아무렇지 않게 태그를 뜯으며 물었다. 이거 얼마지? 내가 살게. 직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름이 급히 손살에 쳤다. 괜찮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총경리님이 마음에 드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나 림건호는 지갑을 꺼내 현금 1,000위안을 건넸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실제로 이 부츠는 600위안이면 비싼 편이었다. 이림은 얼굴이 빨개져 말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돌려줄 틈도 없이 림건호는 이미 상자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떠나자마자 부서 전체가 들끓었다. 헐, 보스가 연애하는 거 아냐? 드디어 살아서 이런 소식도 다 듣네. 대보스가 여친이 있다니. 우와, 나도 보스 여친 보고 싶다. 틀림없이 대미녀일 거야. 그렇지 않겠냐? 소심이인도 눈길 안 주던 분인데 이제 누군가랑 사귄다니 얼마나 예쁘길래. 소란이 커졌다. 사무실 안. 맹요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림총, 이 신발 혹시 감비 아가씨 주려는 건가요? 서류에 서명하던 림건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응. 맹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평생 처음 봅니다. 총경리님이 여자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 림건호는 순간 멍해져 그녀를 올려다봤다. 정말 그래? 네, 분명합니다. 맹요가 나간 뒤 림건호는 책상 위 신발 상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섰다. 나 미쳤나 봐. 림건호는 오후 6시에 퇴근했지만 길이 막혀서 집에 도착한 건 8시였다. 밖에서 보니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림건호는 미간을 좁혔다. 이 시간까지도 의위가 아직 안 돌아왔단 말이야. 차를 차고에 세우고 내리면서 아까 감비에게 사준 신발 상자가 담긴 쇼핑백을 집어들었다.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잠시 무언가를 곱씹더니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깜깜했지만 벽난로는 켜져 있었다. 전등을 켜자 소파 위에 잠든 감비가 눈부신 불빛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림건호는 순간 짜증이 인 듯 중얼거렸다. 왜 소파에서 자고 있어? 빛에 익숙해진 감비가 일어나 대답했다. 저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본 감비는 반사적으로 받아들며 물었다. 신발 사셨어요? 상자 속을 슬쩍 들여다본 그녀에게 림건원이 짧게 대답했다. 응, 내 거. 감비는 눈을 크게 뜨며 믿기 힘들다는 듯 물었다. 제 거요? 림건원, 이거 진짜 저 주신다고요? 응. 확실한 대답을 듣자 감비는 눈을 반짝이며 신발 상자를 꼭 껴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림건원. 림건원은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환한 미소를 보며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담담히 말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신발 다 젖어 있더라. 겨울엔 눈도 많이 오는데 젖은 신발 신으면 쉽게 아프지. 그의 말에 감비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앞으로 건강 잘 챙길게요. 정말 고마워요, 림건원. 응, 아프면 나야 귀찮을 뿐이지. 림건원은 계단을 올라갔고 감비는 그 뒷모습을 째려보며 속으로 씩씩거렸다. 정말 사람 감동시켜놓고는 왜 꼭 말로 분위기를 깨냐고. 림건원이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을 때 감비는 소파에 앉아 새 신발을 신어보고 있었다. 그가 다가와 무심히 물었다. 잘 맞아? 네.
딱이에요. 감비는 두 짝 다 신어보고 일어서더니 들뜬 표정으로 물었다. 예쁘죠? 응. 림건원은 그렇게 대답하며 재떨이에 있던 담배를 집어들었다. 감비는 볼을 불퉁거리며 중얼거렸다. 보긴 뭘 봐요. 그가 고개를 숙여 슬쩍 신발을 보며 말했다. 봤어. 담배를 물자 감비가 다가와 그의 손에서 라이터를 낚아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지만 감비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말했다. 담배 조금만 피우세요. 저까지 간접 흉년하기 싫으니까요. 그러고는 그의 입에 물린 담배까지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림건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웠다. 이 꼬마, 이제 제법 흉내도 내네. 복수심도 만만치 않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을 때는 밤 9시 반이었다. 감비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조용히 볼륨을 줄였다. 혹시 그가 방에서 일하는데 방해될까 싶어서였다. 림건원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 밤 11시가 다 돼서야 내려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TV 화면은 환히 켜져 있었다. 화면을 힐끗 본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애가 밤중에 불도 안 켜고 TV를 봐?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감비, 지금 뭐? 깍!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비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발길질을 날렸다. 림건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그대로 급소를 걷어차였다. 젠장, 감비, 이게 내 버릇이냐? 림건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몸을 웅크렸다. 감비는 정신이 번쩍 들어 전등을 켜고 달려갔다. 밝아진 거실엔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린 림건원이 급소를 감싸쥔 채 앉아 있었다. 감비는 깜짝 놀라며 그를 부축했다. 왜 하필 림건원이에요? 아니면 귀신이냐? 저는 그냥... 림건원의 험악한 얼굴에 감비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보던 TV 화면에는 마침 귀신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겁먹은 감비가 비명을 지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감비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속삭였다. 림건원, 괜찮으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되물었다. 내가 괜찮아 보여? 감비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혹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죠? 입 닥쳐. 감비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 잠시 후 조심스레 말했다. 걱정 마세요. 만약 그쪽에 문제 생겨서 결혼 못 하시게 되면 제가 시집 갈게요. 저는 괜찮아요. 림건원, 조용히 해. 한마디 더 하면 진짜 죽는다. 감비는 주눅 들어 입을 닫았다. 한참 후 그의 표정이 조금 풀리자 감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좀 나아지셨어요? 림건원은 대답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다. 감비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창피함이 뒤섞여 더는 TV를 볼 기분도 없어 리모컨을 껐다. 림건원은 방욕실로 들어가 확인했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자꾸만 감비의 말이 맴돌았다. 만약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시집 갈게요. 그날 밤 림건원은 생전 처음으로 몽정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지가 젖어 있었고 그는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젠장, 귀신 들렸나 봐. 림건원은 침대에 앉아 마음속 비엉킨 감정을 억눌러 닫아버린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욕실로 들어가자 뜨거운 물줄기가 샤워기에서 쏟아져 내려와 마음의 혼란을 씻어냈다. 10여 분 후 그는 가운을 걸치고 나와 머리를 닦다가 수건을 침대 위에 던져두고 옷을 갈아입은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언제나처럼 담담한 표정이 되돌아와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감비가 이미 아침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막 계단으로 올라가 부르려던 참에 림건원이 내려오는 모습과 마주쳤다. 그를 보자마자 어제 일이 떠올라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그쪽은 괜찮으세요? 림건원은 짧게 응 하고 대답하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신문을 집어 소파에 앉았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감비는 움찔해 더는 묻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이따 먹을게. 네. 감비는 풀이 죽어 식탁으로 향했다.
조금 뒤 림건원이 들어오자 그녀는 얼른 일어나 말했다. 제가 죽 떠드릴게요. 그녀가 서둘러 부엌에서 죽을 떠와 그의 앞에 두자 림건원은 담담히 고마워 하고 받았다. 둘은 말없이 각자 식사만 했다. 간비는 몰래 그를 훔쳐보았지만 그는 오직 신문에만 집중했다. 결국 간비가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림건원, 저한테 화나신 거죠? 어제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화 풀어주세요. 그의 손동작이 순간 멈췄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화 안 났어.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그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잠시 생각한 뒤 변명처럼 말했다.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간비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정말요? 그가 잠시 그녀를 뚫어져라 보다가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 쳤다.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간비는 이마를 짚으며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아파 죽겠네. 그녀의 시선은 그가 두고 간 경제신문으로 향했다. 호기심에 집어들었지만 몇 장 넘기다 금세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온통 숫자뿐이네. 뭐가 재미있다고 본 거야. 그날은 1월 30일, 간비의 18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던 터라 오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림건원은 소파에 앉아 자료를 읽고 있었다. 간비는 그 옆에 앉아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다. 강념이 보낸 놀러 나가자는 초대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림건원, 오늘 집에 계세요? 오후에는 프로젝트 협상 있어서 집에 없어. 그럼 저녁은요? 혹시 돌아오시면 제가 장봐 와서 같이. 저녁엔 자선 만찬이 있어. 간비의 말은 그 한마디에 막혔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역시 이번 생일도 혼자구나. 심심해진 간비는 방으로 올라가 공부하기도 싫어 밖으로 나가려 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이쳐 어깨를 움츠리며 급히 문을 닫았다. 림건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음이 났다. 잠시 후 온몸을 무장한 간비가 다시 내려왔다. 분홍 코트에 목도리, 모자, 장갑까지 풀세트였다. 어디가? 그냥 잠깐 놀다 올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눈밭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림건원은 결국 다가갔다. 재밌어? 간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네. 림건원도 같이 해요? 여자애들 놀이 같은 건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결국 그는 옆에 앉아 눈덩이를 굴려보았다. 간비는 그 모양을 보고 폭소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눈덩이는 처음 봐요. 못생겼다고?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네, 진짜 못생겼어요. 이렇게 찌그러진 걸로 눈사람을 어떻게? 깍! 다음 순간 차가운 눈덩이가 그녀의 얼굴에 터졌다. 간비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고 림건원은 그 모습을 보며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다. 림건원, 진짜 짜증나. 그녀도 눈덩이를 뭉쳐 던졌다. 그러다 몸싸움으로 번져 결국 함께 눈밭에 쓰러졌다. 간비는 신나게 그의 얼굴에 눈을 들이붓고 깔깔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앉은 위치가 바로 그의 허리 아래였다. 림건원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어서 내려가. 네?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알기나 해? 죽고 싶어? 간비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미끄러운 눈밭 탓에 다시 넘어지며 이번엔 그의 입술에 그대로 닿아버렸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다. 정신을 차린 간비는 얼굴이 빨개져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허둥지둥 뛰어가다 또 한 번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픔도 잊은 채 토끼처럼 달아나 집으로 들어갔다. 림건원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았다. 남은 감촉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젠장,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감비는 창피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점심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내려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불 속에 웅크려 엎드려 있다가도 금세 이불을 걷어내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림건원의 따뜻한 입술이 스쳐간 장면은 계속해서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다. 낯이 뜨거워져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하러 내려가지도 않았다. 정오 무렵 배가 고파진 림건원은 부엌으로 가냉장고를 열어봤다. 당장 요리할 수 있는 건 만두뿐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감비의 손맛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그는 인상을 찌푸린 채 문을 닫고 부엌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에서는 감비가 과제에 몰두하며 마음을 딴 데 두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상에, 이제 어쩌지? 혹시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해? 그녀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기다리던 림건원은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두드렸다. 감비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자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림건원은 벽에 몸을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느긋하게 서 있었다.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쑥스러운 아가씨 같으니라고. 그는 한동안 서 있다가 또다시 노크하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숨지 말고 나와. 배고프다. 방 안에서 이를 악문 감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배고프면 스스로 해먹으라지. 문은 여전히 닫힌 채였다. 림건원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감비, 계속 숨어있으면 내가 오해하겠는데? 오해? 무슨 오해? 그녀가 고민하는 사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방금 네가 일부러 그런 거야?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감비는 긴장으로 눈을 크게 뜨고 목청껏 반박했다. 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그의 눈빛엔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정말? 감비는 거의 울 듯 소리쳤다. 당연하죠. 제가 왜 일부러 그쪽을 키스해요? 제가 미쳤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림건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눈매가 가늘어지고 불쾌한 기색이 드리워졌다. 미쳤다고? 나랑 키스하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거야? 지금 나를 욕하는 거냐? 그는 속이 뒤틀리며 감비를 노려보았다. 당장 내려가서 밥해. 말을 끝내자마자 곧장 몸을 돌려 내려가 버렸다. 감비는 넋이 나간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였다. 또 왜 화낸 거야? 알 수 없는 성격을 굳이 파헤치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손을 씻고 내려가 밥을 준비했다. 식사 내내 둘은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림건원은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다. 그를 문 앞까지 배웅하던 감비는 혹시 그가 마당에서의 일을 꺼내지 않을까 잔뜩 긴장했지만 다행히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 그대로 떠났다. 그제야 감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갔다. 눈 속의 키스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림건원은 협상을, 저녁에는 자선 파티를 예정하고 있었다. 감비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7시가 넘어 배가 고프자 부엌에서 장수면을 끓였다. 비록 현재의 삶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오래 살고 싶었다. 언젠가는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 믿으면서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수면 앞에 두 손을 모았다. 제발 내년에는 누군가와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기를. 예전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나 보네.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감비는 놀라 눈을 떴다. 림건원이 눈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벌써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환각이라도 본 듯 눈을 비볐다. 자선 파티 안 갔다. 집을 나서다 문득 오늘이 1월 30일임을 떠올렸다. 예전에 감비의 신분증을 본 적 있는데 거기엔 오늘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겨우 18번째 생일을 홀로 보내는 게 안쓰러워 그는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소원이라면 케이크 앞에서 빌어야 이루어지지. 다시 빌어. 그렇게 말하곤 식당을 나갔다. 감비는 멍하니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장수면 앞에서 빈 소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다니.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자 간비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생일을 축하받는 건.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림건원, 엄마 말고 생일 챙겨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보답? 어떻게 할 건데? 아직은 모르지만 꼭 할 거예요. 가끔은 성격이 괴팍해도 늘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칭찬이죠. 당연히. 림건원은 피식 웃으며 불을 붙였다. 불 꺼. 촛불이 흔들리는 사이 간비는 두 손을 모아 진지하게 속으로 빌었다. 앞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어. 대학에도 붙고 싶고 돈도 빨리 벌고 싶어. 아빠는 제발 날 그만 괴롭히기를. 그녀는 촛불을 후 불어 끄고 눈을 떴다. 뭐 빌었어? 제 거는 비밀이에요. 대신 림건원 씨를 위해 빌었던 건 말해줄게요. 나를 위해서도? 네, 늘 건강하고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기를요. 그렇게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럼요. 이제 슬슬 나이도 있으니까. 고마워. 간비는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다. 그녀는 손가락에 묻은 크림을 하르며 행복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림건원은 단 한 입만 먹고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갔다. 그가 자리를 뜨자 간비는 당황해 물었다. 어디 가세요? 림건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그는 그녀가 아까 끓여둔 장수면을 발견하고 젓가락을 들어 맛보았다. 의외로 괜찮았다. 두 입째를 먹으려는 순간 간비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거 제가 먹던 건데요. 림건원은 멈추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다. 그 젓가락도 제가 썼던 거예요. 림건원은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는 전부 간비가 혼자 처리해야 했다. 18해를 살아온 간비는 드디어 즐거움이 지나치면 화로 돌아온다는 말을 깨달았다. 케이크를 다 먹어버린 탓에 의장이 반란을 일으켜 눈물이 터져 나올 만큼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도저히 참지 못해 몸을 떨며 림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막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림건원은 머리맡 휴대폰이 울리자 화면을 확인했다. 거기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간비. 잠시 멈칫한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왜? 그가 말문을 열자마자 상대편에서는 고통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간 며칠 전 간비가 심장 쇼크로 쓰러졌던 장면이 떠올랐다. 림건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다른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2층으로 달려갔다.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돌렸는데 다행히 잠기지 않았다. 그는 힘껏 밀어 문을 열었다. 간비는 이불 속에 웅크려 눈을 질끈 감은 채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 약한 목소리로 애처롭게 중얼거렸다. 림건원, 배가 너무 아파요. 그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급히 물었다. 심장이 또 아픈 거야? 간비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답했다. 아니에요. 위가 너무 아파요. 제가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림건원은 말이 막혔다. 1시간 뒤 병원 응급실 앞. 림건원은 얼굴이 새까맣게 굳은 채 먼저 걸어 나왔고 간비는 풀이 죽은 채 뒤따랐다. 그의 걸음이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자 간비는 울먹이며 불렀다. 좀 기다려주세요. 마침내 그가 멈추자 간비는 마치 구걸하는 아이처럼 소매를 잡고 조심스레 말했다. 림건원, 화내지 마세요. 그는 눈을 부릅뜨며 분노에 차 있었다. 간비는 고개를 숙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많이 안 먹을게요. 제발 화 풀어요. 그녀는 그의 팔을 흔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림건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결국 고함쳤다. 간비, 너 같은 바보는 그냥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살아라. 간비는 입술만 달싹였을 뿐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